안녕하십니까. 경제 어벤져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11월 달에 있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시는 분이 될 것인가. 근데 뭐 이제 얼마 전에 그 미 연방 하원의 이제 김창준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도 예측하신 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셨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어떻게 될 것이냐, 실이 많을 것이냐 그 얘기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 청와대 수석하시고 경제수석하시고요. 현재 성신여대 교수님이신 강석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이제 좌측에는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역임하시고요. 지금은 한국자산관리방송 대표하고 계신 장영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뭐 여론상으로는 바이든한테 좀 밀리는 걸로 나오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되실 거라는 이 말씀도 있으시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닥 인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태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 상으로는 한 네.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여론조사만 보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긴 한데 또 지난번 선거 때도 힐러리 후보가 매우 여론조사 상으로는 앞선 걸로 나왔는데 결과가 뒤집혀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향후에 그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네. 코로나 사태가 11월 전에 좀 잡히고 뭐 미국 경제가 좀 안정적으로 되면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선거 때도 트럼프는 사실 신인이었잖아요. 처음 나온 사람인데 금세 이렇게 장악을 해나가면서,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람이 기존의 힐러리하고 경쟁을 했을 때 여론조사상으로는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실제로 선거 결과에서도 득표수로는 300만 표 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의 이제 그 제도의 특성상, 주 단위 특성상 이제 이긴 건데, 그랬을 때 그 당시 트럼프가 된다고 예언한 사람이 제법 있었어요. 그 미국의 이제 언론에서는 여론조사가 나쁘고 안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한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대체로 보면은 그 민주당 편향적인 언론들이 그런 여론조사를 했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아까 김창준 의원도 네, 얘기를 된다고, 했었는데 예. 그 양반도 된다고 그때 책까지 얘기를 나왔습니다. 책까지 나왔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당시 대통령 선거 전에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서 당시 미국 갔다 온 사람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야, 그 한국에서 보기에는 트럼프가 게임이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저는 되는 걸로 여론이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떤 기존 정책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상당히 많아갖고 그래서 자기는 이길 거라고 본다. 그래서 제가 이게 여론조사하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하고 현실하고가 굉장히 갭이 있고 미국도 갭이 있구나. 우리나라만 갭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상으로도 당시 반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네. 다 앞서갔지만 좀 저한테도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뭐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국가에서 이렇게 좀 트럼프 대통령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미국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선택하더라고요. 오늘은요. 이제 지금 이제 가정은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아니라 됐다고 가정하고 됐다고 가정하고 오늘은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바이든 이제 됐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그래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날아가는 게 더 그렇죠. 정확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누가 되느냐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잘못도 안 맞으면 또 아주 나중에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나라 경제 정책이 어떤 영향이 올까. 요즘에 하여튼 뭐 요즘에 미국 이제 주둔 네. 분담금 가지고 참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은
안 좋다, 이분이 안 좋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나라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중국 대리기를 대신해 주니까 뭐 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한번 나눠보죠. 네. 네. 글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채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 그 안에 이제 일부가 경제 전쟁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미칠까 하는 파트가 하나 있고 그것과 이제 별개로 미국이 이제 그동안의 세계화 또 개방주의 이런 주의에서 벗어나서 좀 자국 우선주의를 시행하면서 한국과 이제 미국 간의 1대1 관계에서의 어떤 변화, 이게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재선이 된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불리하다 그러지만은 이제 확률이 높다고 했을 때 그동안에 트럼프 4년 동안에 지금 한 그 정책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강력한 리쇼링 정책을 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니네들이 더 이상 중국에 있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실제로 상당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그 중국에 대한 엄청난 이제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물론 이제 소비자 물가에 뭐 영향을 좀 받았겠지만은 또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어줬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럼 한국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거냐? 한국에 대해서 여전히 한국이 이제 중국하고 그 경제적으로 링크가 돼 있는 상태다 보면은 한국에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한국의 기업조차도 이제는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실제로 투자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국하고 미국하고 관계를 상당히 제대로 정립을 하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가 쉽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만약 재선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득보다는 좀 실이 많을 것 같다. 뭐 이런 쪽이. 그러니까 이제 뭐 꼭 득이나 실이라기보다도 우리 하기 나름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방향이면은 그건 애매모호한 좀,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도 득이나 실이냐 했을 때 조금 좀 어려운 부분이 많겠다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좀 모호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좀 죄송한데 이 정치적인 스탠스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세계가 어느덧 이제 그 동안에는 하나의 세계로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간에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 비중은 좀 계속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섣불리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 같다. 그 말씀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권이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른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계시면은 별로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까 두 가지 채널, 즉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만 보면.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시장 친화적이고 경제 성장 지향적인 대통령이라서 미국 경제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미국 경제가 더 화랑이 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 경제의 하락과 더불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된다면 그 자신감 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이다. 그 통상 압력 내에는 한미 FTA의 재교섭, 좀 재조정이라든지 최근 그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뭐 우리나라 기업의 특정 기업을 지칭해서 LG 같은 기업은 나쁜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식으로 를 감안했을 때 한국과 미국의 FTA 재협상 요구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우리나라 상품의 미국 수출에 대한 각종 뭐 덤핑 조치라든지 뭐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우리나라 수출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또 미국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요구 받을 겁니다. 제가 현역에 있을 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막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러스트벨트, 이게 미국의 그 중서부에 이제 자동차 산업 단지가 많이 이제 피폐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해준다면 한미 간에 앞으로 관계가 뭐 좋을 것이라는 취지의 제안도 오고 그랬던 게 이제 제가 현역 있을 때 이야기인데 아마 이제 재선이 되게 되면 그러한 압력이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높아질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롯데 얘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롯데가 이제 사드 보복 때문에 중국의 그 심양에 엄청난 투자한 게 이제 휴지가 됐잖아요. 그 롯데 뭐 언론상으로 나온 겁니다만은 롯데가 중국에서 투자해서 입은 손실이 2조에서 3조 원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봤는데요. 근데 이제 그 롯데가 이제 미국에다 화학 공장을 건설을 했는데 그 한 30억 달러인가 뭐 이렇게 들어왔다고 봤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다 직사 대접해지고 우리 대통령은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잠깐 보는데 거기 총수는 뭐 30분을 뭐 대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기 말로도 그러잖아요. 자기의 그 협상 기술은 미치광이 전법이다. 상대방이 자기 속내를 모르게 하면서 몰아친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그 나름대로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큰 화두를 먼저 딱 던지고 전혀 어셋터블하지 않은 화두를 먼저 던져놓고 나중에 이제 잔잔하게 이제 합의해 가면서 자기 목적하는 걸 달성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게 상당히 정치 게임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버텨가면서 우리 국익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전적으로 외교력의 그 결정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압력이 매우 가중될 것은 거의 명확관여하고 그다음에 그 통상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택일해라 이런 압력도 상당히 셀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거론이 됐으니까 방위비 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되리라고 당장 예견할 수는 없겠지만은 상당히 정치 경제적으로 복합적인 압박을 가할 것 같다. 그랬을 때 우리 그 정치권이 상당히 거기서 대응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최대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이제 한국과 미국 채널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의 갈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 영향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그런 갈등이 어떤 업종은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업종은 우리에게 피해가 될 겁니다. 특히 한국산의 여러 가지 원자료나 재료나 부품 등을 이용해서 중국에서 조립해서 미국에 판매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 나라가 굉장히 싸우는 과정 중에서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통신 반도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반도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통신이라는 거는 지금 5G라고 해서 전 세계에 이제 통신의 표준을 이끄는 이건데 그 대표적인 기업이 연계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화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통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지금 세 가지 측면이 다 부딪히고 있는데 하나가 이제 가치의 측면에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개인의 정보를 얼마만큼 보호해야 되느냐. 중국과 같은 경우에 전체를 위해서 개인의 정보 보호의 이슈는 그러니까 많이 묻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요한 가치가 하나 부딪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통신이라는 것이 향후에 전개될 4차 산업혁명,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선도하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를 누가 이끄냐에 달라질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또한 군사력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분야라서 이 분야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만 사실 그걸 이겨낼 수는 어려울 것 같고 미국과 같이 연합 전선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화웨이 등을 필요한 5G 부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주도하에 영국 최근에 이제 유럽 국가 일부도 화웨이를 그렇죠. 배제하는 형식으로 가서 이 경우에는 이제 5G 시장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의 통신 장비 업은 굉장히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게 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이 전략적 매니지먼트를 할 때, 관리를 할 때 이 통신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실익을 잘 챙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트럼프 대통령 오실 때 제가 이제 한 얘기가 사실 이제 농담삼아 한 얘기인데 아마 이분이 상당히 우리가 좀 불리할 거다. 제가 이제 그런 농담을 했는데 왜 그러냐 보면은 이분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사실 이제 부동산으로 성공한 분이거든요. 네. 근데 부동산 이제 업자인데 일종의 또 트럼프 타워도 한국에 있잖아요. 있을 정도인데 부동산이라는 게 속성이 내 땅이 중요하지 남의 땅은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미국이 부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농담삼아 한 적이 있는데 어찌되든 간에 지금 또 뭐 틱톡 문제 갖고 지금 또 싸움이 또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그건 개인적으로 봐도 이거는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미국 대통령이 이 문제는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지금 유튜브를 하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 틱톡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젊은 애들이 이 틱톡 굉장히 많이 써요. 이게 그러니까는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실 말하면은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게 분명히 그런 어떤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가 부딪히는 부분이고 또 주도권이 부딪히는 부분이라서 근데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향후에 이제 지금 틱톡뿐만 아니라 중국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치고 나오는 많은 기업, 중국의 뭐 알리바바나 또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미국의 견제가 향후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미국이 견제되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좀 유리해질 것 같은데 뭐 예를 그렇죠. 들어 동남아 시장 같은 건 라인 같은 게 지금 형성 많이 쓰고 있고 하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봤을 때 우리한테 분명히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중국하고 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게임은 안 될 것 뭐 같고. 싸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는 어찌되든 간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분명 우리가 더 아플 것 같거든요. 중국하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니까 이거를 들고 나설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 이게 된다면 그것도 그런 쪽은 분명히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분명히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최근에 이제 OECD가 발표한 거를 보면 금년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규모 순위는 9위로 올라설 것이다. 지금 이제 12위에서 세 나라를 제칩니다. 캐나다, 러시아, 브라질을 제쳐서 우리나라가 이제 9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 9위 안에는 2위에 중국이 있고 5위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를 빼고 나면 우리나라가 이제 탑 7의 국가에 명실공히 들어가게 됩니다. 규모 면에서. 그러면 이제 탑 7을 잘 보시면 미국 전통적인 강국인 미국과 영국이 있고요. 그렇죠.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있고 아시아의 이제 강국으로 일본과 한국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치가 과거처럼 너무나 왜소하고 이렇게 뭐 우리 걸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자부심이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가치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사드 배치라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 롯데 등을 그렇죠.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향후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의 이슈가 있는데 우리 한국이 이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됐으니만큼 경제적 손익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도 이렇게 가치 비중을 두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전적으로 동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정치 외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건데
사실 우리가 그 반도체에서 지금 상당히 우리 경제 플러스가 됐는데 그 연원을 따져보면은 일본이 어느 정도 자꾸 성장하면서 이제 미국의 약간의 도전에 지금 중국 도전한 것보다 좀 굉장히 마일드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제 일본을 견제해야 되겠다 해갖고 제일 먼저 카드를 내세운 게 사실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규제를 엄청나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사실상 몰락하면서 그 바턴이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좀 러프하게나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덕분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 컸다. 그리고 지금도 원천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 이제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쉬운 얘기는 아니고 그럴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디에 웨이트를 둬야 되는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략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방향은 정해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그런 반도체 성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장을 해서 굉장히 국가가 이제 커져 왔는데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이 커진 거를 한국 사람만 모른다는 누가 외국 사람이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 스퀴즈된 상태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의식 자체가 이제 어디 쪽에 눈치를 보고서 붙어야 되느냐 이런 관점에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이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역력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떤 스퀴즈 당하는 그런 자세에서 좀 벗어나서 좀 세계 경영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시각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해서 항상 뭔가 이렇게 가서 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가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그런 어떤 국민학생 정도의 그 수준의 얘기를 그런 사고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도 대학생 정도 커졌으니까 대학생에 걸맞는 좀 정치 외교 전략, 경제 전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시대가 이제 바뀌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랑 뭐 1대1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또 한미 간의 이 안보 관련 변화가 경제에 미친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방위비 협상에서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놓고 봤을 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공론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고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경우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엊그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재선된 이후에 만나겠다 그래서 지금 10월에 만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이렇게 예상들이 다 빗나가는 상황입니다만 급작스러운 미국과 그 북한의 뭐 그 협상 등에서 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리스크가 높아진다면 외국 자본으로서는 한국이 굉장히 이렇게 좀 또 안전하지 않은 나라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보 부분도 잘 우리가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 큰 숙제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김창준 의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북한하고의 문제를 가장 먼저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 쪽에서 뭐 유리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기도 했더라고요. 말씀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할 것이냐인데 아마 뭐 아까 미치가이 전략을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협상 스타일이나 외교 스타일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그렇죠.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협상 방식이라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북한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근데 북한은 김일성 이래 근 70년간을 대외 전략을 연구한 집단이 있거든요. 별도의 뭐 김일성 휘하에 별도 연구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서
뭐 집중적으로 손자병법을 연구했다고 뭐 그러네요.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정도로 외교 전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상 왕조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절박한 감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전략을 이게 너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한 게 아닌가 그런 그 북한의 그 현실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엇박자가 나서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일단 빠졌는데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대한 방위선을 두만강 압록강까지 올라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아마 그 방어선이 상당히 북상한 걸로 봐서는 북한을 어떤 형태든지 자유국가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보 전문가들 일부 안보 전문가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자유진영으로 넘어왔을 때 그 자유진영의 베니핏은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또 엄청난 손실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미중 간의 갈등이 무역 전쟁 이외에 또 아마 갈등으로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도 보면은 지금 계속 미국에 대해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보내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 누구는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정은의 목표는 아마 친미 국가가 되는 게 목표인 것 같다. 그런 농담 뭐 이게 정확하게 뭐 말씀드리는 게 좀 모아지긴 하지만 저도 들은 얘기긴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 봉쇄 조치를 풀려면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미국하고 어떤 형태든지 타협을 보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트럼프 재선 이후에 한반도에 그 안보 정세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경제는 그냥 발전하면 되는 건데 안보는 우리 그 위치가 바뀌어지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도 고차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잘할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동네 개발할 데가 얼마나 많아요. 북한에. 그만두시고 나서 개발을 하면 부동산 엄청나게 개발해야 되는데 단해도 있는데 뭐. 근데 뭐 이렇게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지만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북한은 이제 핵과 북한의 발전이 공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제 가장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발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서방 진영,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 진영에서는 발전은 오케이 하되 핵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두 개가 딱 붙어 있어서 그 두 개의 타협점이 쉽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그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뭐 한참 또 길어졌어요. 뭐 그러네. 사실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셨을 결과론적이지만 사실 지금 이제 뭐 조금 대통령이 어떤 분들은 되시면 우리에게 또 유리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고 좀 어떤 분들은 좀 잘하면은 조금 또 뭐 우리가 좀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시는데 사실은 이제 요즘 같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 어떤 대통령이 좀 이상한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상한 대통령이 나왔을 때 또 변칙적인 또 방법도 있으니까 이상한 대통령한테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법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음 주에는 만약에 이제 바이든이 됐을 때, 네. 예, 뭐 어떤 분들이 아주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사회주의 성격이 너무 많다 이분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